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자, 저희 이제 보세사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 첫 번째 과목, 우리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수출입 통관 절차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부분, 그리고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우리 첫 번째 과목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내용들이 이제 수출입 통관 절차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모두 다 관세법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재를 통해서 학습하시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관세법에서 각각의 관련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관세법을 보면서 공부를 하셔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법조문을 직접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법을 보면은 뭐 3단 구조다라고 해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그 말단에 또 고시까지 굉장히 다양한 법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에도 있고 그 세부 내용이 시행령에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또 시행규칙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면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법이라는 내용, 그 법조문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한 번 더 학습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법조문이 어디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거는 남는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세법 일반 내용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여정이 좀 길어요. 처음부터 화이팅하고 가겠습니다. 자, 관세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접하시는데 제일 근접하게 접하시는 세금이 뭔가요? 부가세죠. 여러분들 물건 구매하실 때 구매 영수증에 보면 하단에 10%의 부가세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붙어 있죠. 자, 그 세라는 건 이제 결국 세금을 얘기를 해요. 자, 이 관세도 결국은 관문을 통과할 때 내는 세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관문은 우리 국경선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관세선이라고 또 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관세선이라는 개념은 좀 뒤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국경선이랑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가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국경선은 요 땅에 맞춰서 나오지만 가끔 이제 여기쯤에 요만큼이라든지 밑에 한 요만큼이라든지 또 중간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관세선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보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구역은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면은 근무하게 될 그 환경이죠. 그 보세구역은 세금이 보류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관세선이 국경선과는 다르게 이렇게 펼쳐져 있죠. 요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남는 여기가 보세구역. 그래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개념을 이제 먼저 잡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관문을 통과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요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관세선과 국경선을 통과하면서 납부하는, 또는 보세구역에서 직접적으로 반입되는 이런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 그게 이제 바로 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라는 건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제적으로 징수가 되는 절차예요. 그래서 관세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수입 행위를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수입하면 그 물품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부과가 된다라는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의 개념 보면은 이제 재정 수입을 조달하거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급부이다라는 내용이 있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관세 영역, 방금 말씀드렸죠. 국경선과 대부분은 일치하지만 이러한 보세 구역들 때문에 반드시 관세선과 국경선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관세의 성격인데, 자, 이 관세라는 애가 굉장히 특이한 애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금 중에서는 굉장히 상위에 있는 세금 중에 하나고 굉장히 힘이 세죠.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안에서 자원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무역이 이제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무역 관련돼서 걷는 세금들,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정 수입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성격은 여기 조세적 성격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적으로 부과된다라는 말씀 한 가지 드렸고, 다음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 수입.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은 국가에도 돈이 있어야 되죠. 그 주요 수입원이
다 세금이죠. 여러분들이 내는. 그래서 우리가 내는 뭐 소득세나 뭐 다른 세금들도 있지만 이 무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도 재정 수입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부과된다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관세는 이제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관세를 물건으로 내는 것. 이게 이제 또 엄밀히 따지면 그게 불가능하냐 그러면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물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관세를 내고 뒤에 나오는 이제 담보라는 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 담보물이 설정됐을 때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담보물을 처분해서 관세를 충당하죠. 그런 경우에 물론 그 담보물도 이제 처분해서 그 금전으로 충당하긴 하지만 내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물건으로 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예외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특별국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보통세란 얘기예요. 우리 세금을 크게 나누면 목적세와 보통세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목적세라는 건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담배세라든지 또는 환경 관련된 부과금, 뭐 예를 들면은 재활용 분담금이나 뭐 이런 금액들 같은 것들은 물론 분담금 이제 세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금액들은 어떠한 목적, 담배세 같은 경우도 이제 건강 증진 보호, 국익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걷는 세금이고, 그럼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있는 반면에 보통세라는 건 다른 어떤 목적에 쓰이는 건 아니고 재정 수입이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국고 운영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렵지만 그냥 목적 없이 걷는 보통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비세적 성격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이제 관세 성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요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요 내용하고 그리고 어떤 목적세와 대비해서 관세는 보통세이다라는 요 재정 수입 목적은 이게 이제 보통세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목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혼동하지 마시고, 그래서 보통세와 재정 수입 요 두 가지와 더불어서 이제 소비세적 성격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간접 소비세다. 간접 소비세,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간접세, 소비세 이렇게 따로 언급하기도 하고 간접 소비세 한꺼번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관세가는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여기 수입할 때 A라는 사람이 수입을 했어요. A가 수입자. 자, 관세는 이 수입을 한 사람, 수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관세를 납부를 해요. 이렇게 납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와서 자기가 썼어. 그러면 여기서 끝나요. 내가 썼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수입을 구성하는 건 이 사람이 수입을 해와서 그 다음 국내 유통을 시키죠. 뭐 1차 소비자한테 바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도매상한테 판매를 해서 그 다음 소매상으로 거쳐갈 수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유통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B가 국내에서 이제 구매를 했어요. 자, 구매자가 됩니다. 근데 이 관세를 A가 관세를 냈죠. 얘는 뭐예요? 이 사람이 판매를 할 때 이 관세를 빼고 판매하면 이 A는 뭐가 되죠? 그렇죠. 손해보죠. 바보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한 것들은 이 A가 판매하는 판매, 즉 수입 원가가 있고 여기에 뭐 운송비나 기타 비용들 그리고 이 A가 먹는 마진 뭐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이 관세가 같이 포함돼요. 뭐 정상적인 판매자라면 그 물건을 유통해서 판매하기 전에 그 판매가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판매 전 단계까지 들어간 비용을 모두 다 더해서 원가로 녹이는 게 굉장히 정상적이죠. 그래서 이 관세라는 건 원가에 녹아 들어가서 판매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 유통을 한다라고 했는데 유통을 하면 결국 B가 구매하니 구매 가격에 구매가에는 관세가 포함되어 있겠죠. 네, 실질적으로 관세를 납부한 사람은 이 A였어요. A였지만 이게 소비자에게 이동을 하면서 관세가 이렇게 전가가 됐죠. 그 다음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죠. 뭐 중간에 다른 유통상들이 다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관세는 원가를 형성해서 쭉 유통 단계를 타고 흘러가서 최종 소비자에게 가기 때문에 이 관세의 실질적인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수입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부과가 되는,
원래는 실제 B가 부담하지만 A가 납부를 하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부과를 하는 거고 결국 그 소비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소비세다라는 굉장히 큰 특징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결국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그런 세금이다. 그거를 간접 소비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세적 성격과 간접세적 성격, 이 내용들이 굉장히 지문에는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다음 대물세적 성격이다라는 건 수입할 때 우리 물품에 대해서 부과를 하죠. 그래서 유형 자산에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대물적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시세적 성격이다는 우리 이게 요 수입 행위에 대해서 부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10번 했어요. 관세 10번 내죠. 수입을 한 번 했어. 한 번만 내죠. 그래서 수입할 때마다 내는 거다라고 해서 수시세적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이제 강조드린 대로 간접 소비세 이 두 가지 묶어서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지문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친숙한 지문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의 특수한 성격이다라고 하는데, 관세 영역을 전제로 한다,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된다, 자유무역의 장벽이 된다 있는데, 이건 그냥 하나의 특징이니까 잠깐 봐두시면 되겠고, 하나 설명드릴 게 이제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된다. 요거는 밑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수입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경을 그냥 통과만 해도 부과하는 통과세, 또는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 부과하는 수출세 같은 것들이 부과되는 국가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은 수입에만 부과를 한다. 그래서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다음 자유무역의 장벽이 된다라는 말은 이 관세가 뭐였어요? 여기 원가를 구성한다 그랬죠. 즉 관세가 부과가 되면 그만큼 판매 가격이 높아져요. 자, 그러면 국내에서 제조해서 유통한 물건과 수입해서 유통한 물건은 결론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똑같다 그러면 수입 물품이 결국 관세만큼 가격이 더 비싼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수입 물품을 들여오는 걸 굉장히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FTA다 뭐다 하면서 자유무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관세라는 장벽을 없애거나 또는 좀 낮춤으로써 국가 간의 자원의 이동이 좀 더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게끔 하자라는 취지가 바로 자유무역인데, 지금 이 관세라는 게 이제 있으면서 그러한 어떤 흐름을 좀 방해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바로 그 내용이죠. 자유무역의 장벽이 된다. 요 원가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이 관세가 갖는 성격이 자유무역의 장벽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FTA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자유무역 협정을 하다 보면은 국내 산업을 이제 보호해야 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어떤 수단들이 좀 필요하죠. 전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개방했어. 그런데 해외에서 굉장히 싼 물건들이 막 들어와.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거 만들어서 먹고 살아가던 사람들 갑자기 시장을 잃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자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도 역시 관세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의 장벽이기도 하지만 그 옆에 이제 간접 통제 수단으로 기능한다라는 내용. 결국 우리나라가 보호하고 싶은 어떤 이제 산업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제 활용된다라는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관세의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참조 삼아서 쭉 보시면 돼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방금 설명드렸었고, 재정관세다, 보호관세다, 뭐 어떤 목적에 따라서 부과하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세는 어떤 목적을 갖고 부과하는 세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적과 이 목적은 좀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재정관세라는 건 특별히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국고에서 어디로든 쓰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어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를 들면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뭐 이런 것들은 농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과가 되는 관세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요거 정도는 그냥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가끔씩 이제 지문에 등장을 하는 개념이라. 관세를 부과할 때 부과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가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입 물품이 1,000원이야. 그럼 관세가 8%다. 그러면은 1,000원에 8%면 80원이죠. 맞죠? 네. 80원이 관세다. 그래서 가격 대비해서 부과하는 개념이 있고요. 다음 수량 단위.
양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개냐, 무게가 얼마나 되냐, 길이가 얼마나 되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부과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부과하는 게 바로 양적 관세. 그래서 가격에 부과하는 걸 종가세, 양에다 부과하는 걸 종량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혼합세라는 건 선택세와 복합세로 또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다 있어요, 관세가. 그래서 물품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더 높은 걸 부과하자라는 게 선택세가 되고요. 농산물 쪽에 이런 게 많아요. 그다음 복합세라는 건 요거 두 개를 더하는 무지막지한 관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복합세라고 얘기를 해서 복합세와 선택세의 개념을 묶어서 이제 혼합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세율 결정 방법에 따른 분류, 뭐 국정관세다, 협정관세다, 편익관세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일단 국정관세라는 건 우리 관세라는 건 내가 매기고 싶다 그래서 너는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세금을 30% 내. 너는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세금을 5%만 내.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이 둘이 굉장히 불만이 많겠죠. 조금 내는 사람은 불만이 없겠죠. 많이 내는 사람은 좀 불만이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관세라는 건 뒤에서 이제 관세 목적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오겠지만 과세 형평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금이라는 게 우리 재산을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물건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 관세 딴 사람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내 주머니에서 나와서 그거 포함해서 물건이 잘 팔려야 그 관세 부담한 것도 내가 환수가 되죠. 그만큼이나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은 엄밀히 그 법에 의해서, 법 원칙에 의해서 엄격하게 부과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데, 세금이라는 거 그냥 누구 마음대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부과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관세라는 건, 이 관세를 제정하는 건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관세법에 명확히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물품에 대해서 몇 %의 세금. 그래서 누가 수입을 하든 그 물건 들여올 때는 이 법에 따라서 정해진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국정관세, 국회에서 정한다라고 해서 국정관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 협정관세는 이제 협정 많이 들었죠. FTA 협정, 이런 양 국가 간의 협의에 따라서, 그 협정에 따라서 이제 부과가 되는 게 협정관세이고요. 그다음 편익관세는 협정관세랑 개념이 비슷합니다. 협정관세는 이제 FTA 같은 어떤 특별한 협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편익관세는 모든 국가 조약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것들. 그래서 뭐 양 국가 간에 우리 좀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서로 간에 이득을 주기 위한, 그래서 편익관세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다음 적용 관세일 수에 따른 분류는 단일세와 다수세가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 이제 단일세가 부과가 되는데 다수세가 가끔씩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이제 국내 산업의 보호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가장 뉴스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덤핑 관세. 덤핑 관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 관세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덤핑 관세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 이상의 세율이 한 개의 물품에 부과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다수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과세 방법의 차등에 의한 분류, 차별관세와 탄력관세 있는데, 차별관세 방금 말씀드린 이 덤핑 방지 관세, 이 보호 목적으로 이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만, 어느 국가에서만 어떤 수출자로부터 들어온 것들에만 부과하는 그런 차별관세에도 가끔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탄력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계절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져서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온다, 또는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그 물건이 필요한데 없어, 빨리 수입에 의존해야 되죠. 근데 관세율이 높아. 그럼 또 안 되니까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관세, 이게 바로 탄력관세입니다. 이 내용들은 뒤에 가면 이제 세율 쪽 챕터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이제 관세의 종류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건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종가세와 종량세 개념 정도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용어만 좀 한번 익혀 놓으시고, 제가 이제 개념 설명을 잠깐 드렸으니까 용어만 좀 익히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세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개요죠. 자, 그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법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 관세법 들어가면은 법 펼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그 법의 원칙이에요, 원칙. 이 법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라는 부분, 그 다음 들어가는 게 원칙. 그래서 관세법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그 다음 관세 부과를 적정하게 한다. 그래서 관세법은 크게 관세 부과 부분하고 통관 절차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 목적에도 등장을 해요. 통관을 적정하게 한다. 관세 수입을 확보한다. 이 두 가지 조세법적인 성격과 통관 절차법적인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조세법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재정 수입을 원활하게 한다라는 게 목적이 많이 붙어요. 뭐 부가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뭐 그런데 관세법은 굉장히 거시적이죠. 예, 이렇게 세금도 걷어들이고 통관 절차도 적정하게 해서 우리 국민 경제 발전을 이바지한다. 즉 우리나라가 어느 만큼이나 이제 수출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얻어가셔야 되는 건 관세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통관 절차법적인 성격과 조세 수입, 관세 수입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세법의 성격, 우리 아까 관세의 성격 했는데 그 관세의 성격이 그대로 여기 와 있죠. 근데 관세법은 조세법적인 성격, 아까 이제 관세 수입 이야기했죠. 그 다음 통관법적 성격, 통관의 절차, 아까 통관을 적정하게 한다라는 표현했었죠. 그 두 가지가 이제 당연히 관세법의 성격에 녹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 이 관세법이 갖는 굉장히 큰 특징, 우리 행정 절차에서 행정 절차법, 그 다음 행정 소송, 이 법들은 원래 별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쟁송, 소송 다툼, 법원 가서 다툼할 때 여기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그 소송은 전부 다 여기 정해진 법에 따라서 진행이 돼요. 자, 그런데 수입, 수출 관련된 무역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행정 절차와 행정 소송법보다 관세법이 우선해요. 근데 이게 더 우선하려면 이 내용들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있어요. 이 내용들을 관세법에 다 녹여놨어. 그래서 관세법이 굉장히 다른 법령들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법률들에 대해서 수출입 물품과 관련되어 있으면 다 여기 끄집어 들여놨어요. 그래서 관세법이 그래서 갖는 특징이 이 행정 절차법적인 성격과 행정 소송법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독립되어 있는 법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관련된 내용은 관세법에 또 따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형사법적 성격과 쟁송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일단 국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아까 우리 협정관세, 뭐 편익관세 이런 얘기 나왔는데, 국제적으로 체결된 조약이나 어떤 협정 관련된 내용들이 유효하게 체결이 되었다면은 그게 이제 단순히 협정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 그 협정에서도 다 다루고 있어요. 그거를 국내법 제도화 시켜야 된다라는 단서 조항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다 관세법 아래로 들어오죠. 그래서 관세법은 국제적으로 체결된 조약이나 협정 같은 것들에 대한 절차도 녹여들고 있다라고 해서 국제법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관세법의 기본적인 목적과 성격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용어의 정의, 이제 관세법 2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입과 수출, 내국 물품, 외국 물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관세상 용어들 쭉 이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바로 우리 이제 관세라는 것. 수출에는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관세법 안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통관적 부분들이 바로 수출 그리고 수입이죠. 그래서 수출과 수입, 그리고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 물품화 시키는 것, 수입은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각의 용어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에 나가시면은 이 수출 물품과 수입 물품,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 그 성격을 따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근무지는 보세구역이 될 거고, 그 보세구역에서 주로 취급하는 물품들은 대부분 다 외국 물품일 텐데, 그 보세구역에서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으로 전환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바로 수입 통관 절차죠. 그래서 통관 절차가 수리가 되면 바로 그런 성격들이 바뀌는데, 그게 어떠한 것들을 기점으로 바뀌는지를 이 용어의 정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수입 의 개념 먼저 보시면, 자, 수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전제가 외국 물품이죠. 자,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로 와서 반입이 된다. 아까 우리 이제 국경선 그렸을 때 외국에서 화살표 안으로 쭉 들어왔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것, 또는 보세구역에 있는 물건이 들어올 때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는 것. 이 반입이라는 것, 외국 물품을 반입시켰다라는 게 기본적인 수입의 정의예요. 요거는 근데 문제에는 잘 등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것, 이게 하나 빠먹었네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는 거, 반입의 개념과 요 소비의 개념, 이 두 가지를 다 수입의 개념으로 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 요 개념이 이제 시험에 자주 등장해요. 그 밑에 이제 박스로 담겨 있죠. 수입으로 보지 않은 소비 또는 사용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보면은 그냥 누구나 인정할 만한 소비 또는 사용을 이야기해요. 자, 뭐냐 하면 주로 등장하는 게 두 가지인데, 선박과 항공기, 뭐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겠죠. 왜냐하면 이제 국내선과 국내 항공기는 당연히 이제 수입 외국 물품에 대한 개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선박 항공기라고 써도 여러분들은 외국 무역선, 외국 무역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박과 항공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용품이 같이 들어가죠. 이 배랑 비행기에서 쓰는 통상적인 물품들. 자, 이러한 용품들이 이 안에서 적절하게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다면 걔네들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본다. 왜냐하면 수입으로 본다라는 개념은 관세 부담을 안고 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통상적인 소비에까지 관세를 부담시키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상적인 용도에 맞춰서 사용이 되었다면 걔네들은 제외. 그다음 여행자, 뭐 승무원이나 여행자 등이 관세 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한 것, 또는 이러한 사람들이 선박 항공기에서 소비한 것. 이 개념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행자가 선박 항공기에서 그 물품이 쓰인 거, 또는 여행자가 선박 항공기에서 쓴 거, 그다음 여행자가 관세 통로에서 쓴 거, 요 정도 개념만 이해하셔도 요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게 그런 거죠. 이제 여행자가 뭐 선박 항공에서 쓴 거 또는 관세 통로에서 쓴 게 뭐냐. 뭐 이런 거는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종종 이제 경험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비행기에서 옆자리 분이랑 좀 친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옆자리 이제 분이 먹던 과일, 바나나였는데 바나나를 나눠주신 거예요. 바나나를 이제 나눠주셨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받았으면은 감사하게 이제 먹어야지, 놓고 내릴 수는 없죠.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또 이게 딱히 땡기진 않네. 그래서 이거를 쫄래쫄래 들고 왔어요. 들고 오다가 갑자기 아차 싶은 거예요. 국내 이제 여행 갔다 들어오다 보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검역이죠. 사람들이 이제 질병 갖고 들어오진 않는지,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 유해한 것들을 퍼뜨리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보죠. 이 바나나라는 거, 이제 외국에서 어떤 과일이나 식물 또는 이제 육류 같은 것들, 육포 이런 것도 다 이제 검역을 받아야 되는 물품들이다 보니까 여행자가 그냥 마음대로 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아차한 거죠, 들어오다가. 그래서 얘를 급하게 입국 수속 밟기 전에 거기서 이제 막 먹었죠. 그런 경우, 그런 거 이제 관세 통로에서 소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비행기에서 그냥 먹어치웠으면은 선박 항공기에서 이제 소비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이게 선박과 항공기에서 통상적인 그 용도에 맞춰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경우만 요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한다면, 다른 목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든 게 모포, 항공기에서 이제 모포 쓰라고 나눠주죠. 근데 그거를 내가 모포를 덮으라고 줬는데 안 덮었어요. 안 덮고 바닥 깔개로 썼다든지, 뭐 음식 먹을 때 밑에 흘리는 거 받침으로 썼다든지, 그러면 통상적인 목적에 쓰지 않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굉장히 참신하지만 괜찮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 실질주의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 갖고 탄 거, 항공기에서 모포를 갖고 탔어요. 그러면 그 모포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꼭 덮으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냥 그 사람한테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쓰인 거죠. 그렇게 해서 쓰였다면은 그건 통상적인 용도에 쓰인 거예요. 모포의 본질적인 뭐 목적, 용도가 뭐냐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제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 요게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벗어난 것들이 뭐냐 하면 그 승객이 그 모포를 포장도 뜯지 않고 잘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나와서 팔았어요. 채소마켓 이런 데다 팔았어. 자, 그러면은 요 안에서 쓴 게 아니죠. 예, 그런 경우에는 걔네들은 수입으로 보는 이제 소비 또는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걸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다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본다라는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밌죠? 우리 수출입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 네. 그래서 수입에서 이제 기본적인 정의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까지 이제 한번 쭉 보셨고요. 그다음 이어서 이제 수출과, 그리고 수출과 수입 말고도 이제 반송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반송, 그리고 이러한 물품들이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기초로 한다 그랬는데, 과연 그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은 어떻게 구분되는지라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었던 것 주요한 내용들 위주로 좀 한 번만 돌아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세의 개념 이야기했었는데, 관세의 성격 부분 종종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었죠. 관세는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강제로 부과가 된다. 자, 그리고 간접 소비세다. 요거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죠. 네,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관세의 특수한 성격은 한번 보시면 되겠고, 관세의 종류에서는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종가세, 양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 이 두 가지는 적어도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관세법 일반적으로 와서 관세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죠. 예, 통관을 적정하게 한다, 관세 수입을 적정하게 한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했는데, 걔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앞에 두 가지, 관세법은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관세법의 성격은 그래서 조세법적 성격과 통관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강조드린 거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적인 성격들도 여기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별도가 아니고 이 관세법 안에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다음 이제 용어의 정의 쪽으로 넘어가서는 수입에 대한 이야기만 했었는데, 수입에 대한 기본적인 반입과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수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이다라는 거. 이제 두 가지 개념, 선박과 항공기에서 쓰이는 거 또는 여행자가 쓰는 거, 요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죠. 그 내용들은 요 안에서 이제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용어의 정의 수출부터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좀 잘 머릿속에 남으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복습하셔야죠. 네,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수출부터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하셨습니다.